도장을 든 건 제 손이었습니다. 300명이 그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속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렁탕집에서 도장을 찍은 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금은 누구나 아는 그 땅이 당시엔 아직 논밭과 공사판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냄새와 흙먼지가 함께 날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포글레인 소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멈추지 않았고 어디를 가도 비계와 철근과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공사판 인부들이 넘쳤고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향은 몰라도 속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25세 공사판 막노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삽을 들었고 다음엔 측량을 배웠고 그 다음엔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도 현장을 돌았습니다. 비가 와도 나왔고 추워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텨서 32의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12명, 자본금은 빌린 돈이 절반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을지로 골목 안쪽 반지하였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냉기가 올라왔지만 박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감이 있었으니까요. 감이라는 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땅이 오를지, 어느 공사가 수익이 날지, 어느 사람을 믿어야 할지, 그걸 수치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하는 것.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된다, 이건 아니다. 그 느낌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남 개발 수주가 들어온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로선 버거울 수도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자금이 빠듯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괜히 무리하다 탈난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우는 달랐습니다. 현장을 직접 밟아봤습니다. 땅을 눈으로 보고 설계도를 손으로 짚고 주변 개발 흐름을 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된다. 수치가 아니라 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이 맞았습니다. 공사는 예정보다 열흘 일찍 끝났습니다. 수익은 예상을 넘겼습니다. 직원 12명이 회사 앞 포장마차에 모였고 박정우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밤 직원들 얼굴만큼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와준 사람들, 자기 감을 믿어준 사람들. 그날 이후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수주가 늘었고 직원이 늘었고 현장이 늘었습니다. 3년 뒤엔 직원 60명, 5년 뒤엔 150명.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냈고 명함에 대표이사 석자가 박혔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고 어머니는 손을 잡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이 있다. 나는 틀린 적이 없다.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아니다. 그 생각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생각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현장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건설업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재를 먼저 사야 하고 인부 월급을 먼저 줘야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간격이 길수록 회사는 조여들었습니다. 박정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현장 2곳을 동시에 수주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강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판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회사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선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곳 모두.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자재는 트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돈이 나갔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출은 아직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쪽을 당기면 저쪽이 모자랐습니다. 저쪽을 채우면 이쪽이 비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딱 맞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요. 밥은 먹었어요? 박정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서류를 눈으로 훑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대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3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물 한 잔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이 얼마인지, 자취방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미 계산해뒀습니다. 넉넉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더 버티면 된다. 대출만 나오면 된다. 현장 2곳만 마무리하면 숨통이 트인다. 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쌓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 생각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 선택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연락이 온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그런 연결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다. 한 번만 나와봐라. 그 말에 박정우는 별 기대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장소는 을지로 골목 안쪽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발에 있었고 문을 열면 뽀얀 김이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진한 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 말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설렁탕이 나오고 나서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 경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자금 흐름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빈말을 늘어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사람인지. 그때 여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청와대 자금입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밀어놓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미소도 없었고 재촉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익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청와대 자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뭔지, 이 여자가 누군지, 청와대 자금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그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보다 먼저 다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 은행, 아들. 한 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자리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멈춤이 얼마나 짧았는지 여자가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렁탕집을 나오면서 박정우는 차가운 11월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다. 내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감이 이번엔 틀렸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우는 잔고를 봤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이자까지 한 푼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11월 하늘이었는데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몇 달 동안 어깨에 올라앉아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현장 2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밀려있던 자재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엔 인부들 월급을 직접 챙겼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대표님 표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박정우는 그냥 울었습니다. 저녁엔 말없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아들 코너를 찾았습니다. 수험생용 패딩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선물 포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시지 않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불을 껐습니다. 역시 내 감이 맞았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청와대의 자금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 설렁탕 집에서 손이 잠깐 멈칫했던 것.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는데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차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며칠 전에 받아두고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며 넣어뒀던 서류였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의 3배였습니다. 수익률은 같았습니다. 기간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닫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서류를 다시 꺼낼 거라는 걸. 멀지 않은 날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류는 서랍 안에 있었지만 박정훈의 머릿속엔 매일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현장을 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숫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기자, 계산, 3배 금액이 들어왔을 때의 숫자. 그 숫자가 이번 달 인건비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 학원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즈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심사가 한 번 더 늦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 목소리는 미안한 척했지만 박정훈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은행은 늘 그랬습니다. 필요할 땐 느리고 필요 없을 땐 빨랐습니다. 초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그쪽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훈은 넥타이를 풀면서 지나쳤습니다. 아내가 물소리 사이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다녀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걔가 서울대 가능성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재수하게 되면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방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재수라도 하게 되면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서랍 안에 있는 서류 하나면 그 숫자가 해결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첫 번째가 잘 됐다고, 두 번째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 생각 다음에 항상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도 됐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했다. 지금 빠지면 오히려 이상하다. 이쪽에서도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물러서면 관계가 끊긴다. 한 번 발을 담근 사람이 갑자기 뺀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체면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회사는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지키려면 이 선택이 맞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체면이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한 체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둘의 경계가 언제 사라졌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도장이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도장은 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멈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어음이 하나 늦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곧 처리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업에선 자금 흐름이 며칠씩 밀리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2주가 됐습니다.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1층 안내 직원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명함을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박정우는 손을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음이 이번 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두 곳에 인건비가 막힙니다. 인건비가 막히면 직원들한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거래처가 흔들립니다. 거래처가 흔들리면 수주가 끊깁니다. 수주가 끊기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면 그는 숫자에서 눈을 뗐습니다. 끝까지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정도는 있다. 큰 자금을 움직여 보면 며칠씩 늦는 건 흔한 일이다. 청와대 자금이라고 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다. 그 말을 하루, 이틀, 사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괜히 흔들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다. 대표가 당황하면 직원들이 무너진다. 그게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직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2주가 한 달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즈음 저녁 밥상 앞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서. 박정우는 밥을 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국을 덜어줬습니다. 그 눈빛이 믿는 건지 아닌지 그는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방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박정우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박정우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여다본다고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새벽 2시에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도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장영자, 어음이 전부 부도 처리됐습니다. 연루된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씨도 포함됩니다. 박정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서류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박정우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비좁아서 복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손 떨리는 게 마이크에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부로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욕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총무팀 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일 오래 남았습니다. 욕하는 사람보다 고개 숙인 사람이 더 아팠습니다. 박정우는 가장 마지막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들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 빌딩들 중 하나에 그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문 앞 바닥에 놓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11월의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각진 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앞을 보면서도 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한때 그의 직원이었던 사람들. 그 얼굴들이 법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맨 뒷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불빛 앞에 아무 말 없이 앉았던 그 사람. 밥상 앞에서 얼굴이 안 좋다고 물었을 때 더 묻지 않았던 그 사람.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렸을 때 발소리를 돌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맨 뒷줄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자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패딩값으로 2번째 도장을 합리화했다는 게. 그게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봤습니다. 장영자 사건, 사기, 피해 금액, 연루업체, 숫자들이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박정우는 그 숫자들이 자신의 20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5세 삽을 들었던 날부터, 직원 12명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던 날부터, 설렁탕집에서 도장을 찍던 그 순간까지 전부 숫자가 됐습니다. 설렁탕 국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방청석을 한 번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우는 시선을 걷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속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끌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도장을 든 건 제 손이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아내한테, 아들한테. 그러나 그 말들은 여기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은 해명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법정 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박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제 손에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도, 서재에서도, 새벽 2시 전화를 받던 그 순간에도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가 됐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택들이 쌓여서, 당연한 결론들이 이어져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 있는 겁니다. 박정훈의 이야기는 1985년 그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택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